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여러분과 함께 보험업법 강의하게 된 오창민 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험업법을 강의하지만 사실 이 보험업법이라는 과목 굉장히 재미가 없고 따분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이 있죠. 그 첫 번째 관문은 1차 시험이고, 그 1차 시험을 넘고 나면 그 다음에 2차 시험이라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3가지 과목이 있어요. 업법, 손해사정이론, 그리고 계약법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이 관문을 넘기가 여러분들이 수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지만 합격을 하고 40점 이상의 40점 미만의 꽈락이 나면 안 돼요. 한 과목도. 전체 평균의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 그래서 흔히들 이 업법이라는 과목을 전략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점수 따기가 좀 용이하거든. 재미는 없지만 점수 따기는 용이해. 왜냐하면 기출문제 위주의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반복을 하면 달달달달 여러 번 보고 보다 보면 익숙해져서 찍기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나 시험을 간신히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공부할 때 약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냥 딱 합격할 정도로만 하자. 그래서 사실 저는 업법의 조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저는 업법이 뭐지라는 걸 읽어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기출문제만 달달달달 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휘발성인이 돼서 전혀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 물론 이제 아무것도 기억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는 사실 큰 의미는, 문제는 없어요. 어쨌든 시험 통과를 하면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무에 있어서 2차 과목은 실무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 과목이에요. 책임근제보험, 재산보험, 의학이론 이런 것들이 다 실무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1차 과목은 특히 보험업법은 실무하고도 사실 큰 연관성이 없어요. 손해사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업법을 몰라도 손해사정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왜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게 해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보험업법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회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해관계된 단체들이 있어요. 위에 있는 금융위나 금감원, 이러한 감독기관들도 있고, 또 유관된 계리, 손해사정, 보험료율 산출, 이러한 여러 가지 유관된 기관들도 있어. 물론 이제 소비자들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보험회사의 이제 태생부터 경영, 모집, 그리고 해상까지. 하나의 회사잖아요. 보험회사를 영위하는 경영, 프로세스, 플로우를 또 이해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도 물론 중요해요. 시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휘발성 지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체적으로 보험 시장을 조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 가장 중요한 효율적인 면을 놓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습에 대한 효율성을 위주로 첫 번째로는 요약과 연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보험업법을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보험업법을 지금 해보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아니면 어플에서, 그 어플 이름이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을 다운받아서 보험업법을 쳐보셔도 되고, 그러다 보면 크게 보험업법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보험업 시행령이 나오고 보험업 감독 규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시행 규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지? 보험업법만 있는 게 아니라 시행령은 뭐고 시행 규칙은 뭘까? 이 법령이 3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하위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업법 안에서 모든 규정을 다 일일이 다 상세하게 나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뼈대 위주로 놓고
세부적인 규정들을 이 하위 규정에다가 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업법 책이라든지 조문을 보다 보면 대통령령이라는 용어도 있고 총리령이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이제 대통령령에서 지정을 한 게 바로 보험업 시행령이라고 보시면 되고 총리령이라고 명칭을 둔 게 보험업 시행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이게 뭐지? 아, 보험법 시행령을 의미하는구나. 이 보험업법은 국회에서 제정을 하죠. 우리가 이제 법령이라고 하는 법 조문 체계가 이렇게 하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문제에서 출제 빈도가 보험업법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출제를 할 때 보험업법이 한 80% 정도는 나오는데 나머지 20%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뭐 15%, 한 5%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사실 보험업법만 공부를 해서도 안 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어느 정도는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총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업법에서 80% 나오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나머지 20%가 짬짬이 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 책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 넣진 않았어요. 다 넣진 않았고 일부 필요한 거, 시험에 나올 만한 출제 빈도 높은 거 위주로 요약본 그것도 함축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일이 다 보지 않더라도 시험에 출제될 법한 것들 위주로 일부는 넣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통령령이다, 시행령이다 이렇게 따로 명칭을 친절하게 두진 않았어요. 어차피 하나의 흐름 안에서 뭐가 연계되게끔 그리고 요약본이 같이 들어가게끔. 그래서 저는 너무 긴 조문들은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최대한 표로 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끔 정리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리고 딱딱한 조문들을 책 읽듯이 자연스럽게 쓱 넘어갈 수 있게 연계성 있게 배열을 다시 바꿨어요. 보험업법이라는 걸 한번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눌러보시면 뭐 1조에서 때려내면 한 200 몇 조가 있을 거예요. 이 각각의 조항들을 일일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나열하면 책이 사실 의미가 없죠. 이 조항 안에서의 순서라든지 배열을 좀 다르겠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간은 OT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분들의 학습 방향에 대해서 또는 제 강의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험업법이라고 하는 거는 공법적인 규정과 사법적인 규정의 공사혼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혼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공법과 사법이 둘 다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법적인 성격은 감독 및 이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보험회사에 대한 상위 감독 기관이 있죠. 그게 바로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명령권이 있어요. 그리고 금감원, 금융감독원, 조사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보험 소비자들이 민원을 넣게 되면 이 금융감독원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국민신문고에 넣어도 이 보험회사 민원은 금융감원에서 처리를 해라, 조사를 해라 이렇게 이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보험회사에 대해서 감독과 규제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보험업법과 이제 감독 우리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감독 규정이 나오는데 규정 안에서의 세부적인 감독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공시를 하게끔 했어요. 상품 뭐 만들었고 뭐 경영 실적 어떻고 이런 것들까지 일일이 다 보고할 필요 없이 뭐 허가 받을 필요 없이 인가 받을 필요 없이 승인 받을 필요 없이
공시라고 해서 이제 자체 홈페이지에 공시실에 들어가 보면 상품 공시도 있고 뭐 경영 공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법적인 규정은 보험업의 실체, 이 보험회사도 하나의 회사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는 우리 보험회사의 첫 번째 탄생부터 보험회사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상품 모집이죠. 그래서 모집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해산을 하고 청산을 하는 그 일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인격의 태생부터 소멸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법적인 규정과 사법적인 규정이 혼합되어 있다. 그거에 대한 눈을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에 은행이 기출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보다 보면 비슷한 문제들이 나와. 몇 년 전에 봤던 문제가 또 나와. 약간 형식만 바꿔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 책에 보면 이 챕터별로 각각의 챕터가 끝날 때마다 기출문제를 넣었습니다. 그 기출문제를 하나에다가 몰아서 넣지 않고 챕터별로 쪼개놨어요. 그리고 기출문제의 순서나 내용상에서 비슷한 것들끼리 또 모아놨어. 그래서 이 비슷한 문제가 여러 번 반복이 된다? 자주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자주 나온 게 다음에 또 나와.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챕터에 대한 이론이 끝난 다음에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숙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90점을 목표로 할지 70점을 목표로 할지에 대한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1차는 세 과목이 있죠. 업법, 손해사정이론, 계약법. 근데 60점 이상 평균을 받으려면 전략 과목으로 보험업법을 삼는다면 90점을 목표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친구들을 봤고. 하지만 두루두루 내가 한 70점만 받아서 턱걸이해서 합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적당히 이제 점수대를 맞추시면 돼요. 그렇게 한다면 그럼 제 책은 90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에게는, 수험생에게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함축을 했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모 회사의 교재를 보면 굉장히 상세한 조문들이 다 들어가 있는 책이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저는 양을 좀 줄이고 함축시키고 재배열하고 요약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90점을 목표로 한다면 제 책이 조금 다른 것과 이제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다만 7, 80점을 목표로 한다면 제 책으로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이 7, 80점을 목표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이 되어 있고,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서술형입니다. 1차는 세 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을 해야 되고, 매년 한 5,000명 정도 내외가 응시를 합니다. 5,000명 정도 내외가 응시를 하는데, 매년 또 응시생이 조금씩은 또 증가하고 있죠. 합격생의 비중은 대략 한 30%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1차 시험도 7명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3명 붙고 쉽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우습게 보시면 또 안 됩니다. 고배를 마실 수가 있어요. 1차 시험부터 고배를 마시면 상당히 속이 쓰리게 되죠. 2차 시험은 서술형이고 과목은 총 4가지입니다. 신체 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총 4가지 과목에 말 그대로 이만한 전지 같은 거 하나 주고 거기다가 서술형으로 답을 써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응시생이 한 3,000명 정도, 합격생은 그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합격률은 약 한 11% 정도 이고, 최근 5개년, 최근의 보험업법 기출문제를 보면 일단 책의 목차를 한번 이렇게 쭉 보시겠습니다. 목차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나무를 보기 이전에 전체 산을 한번 조망을 할 필요도 있다. 나무만 보고 가다 보면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몰라. 길을 잃게 돼요.
전체 맵을 한번 그려보고 이 산의 지형과 구도와 방향은 이렇구나 라고 알고 나서 이제 등산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목차를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1편 총칙부터 2편 보험업의 허가, 3편 보험회사, 4편 모집, 그리고 5편 자산운용, 6편 계산 감독, 그리고 7편 해산 청산, 8편 관계자에 대한 조사, 그리고 9편 보험관계단체, 10편 보칙벌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한번 쭉 보시고 이게 바로 이 보험업법의 목차 구성 그대로고요. 이걸 보다 보면 문제가 어느 정도는 편중돼 있구나. 어디에 편중돼 있냐면 여기에 편중돼 있죠. 여기에 편중돼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이 감독 파트와 허가 파트, 보험회사 이렇게 있네요. 자산운용, 계산, 감독, 해산청산, 관계자 조사, 나머지는 되게 미미해. 그죠? 2% 3%라고 해봤자 40문제에 2% 3%면 한 문제 꼴랑 나올까 말까인 거예요. 그래서 요 계산이라든지 관계자 조사, 제3자 보호, 그리고 보험관계단체, 보칙벌칙 이런 것들. 그래서 전략적으로 학습을 한다면 시간 투자를 이 주요 챕터별 집중적으로 시간 투자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언뜻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공법과 사법에 대한 공사혼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공법에 해당되는 거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감독 규정, 이게 공법이고, 관계자 조사, 우리가 보험조사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관계자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험관계단체, 보칙벌칙, 제3자 보호, 이러한 것들이 공법적인 규정이란 말이에요. 이 관계단체는 공법이라고 보기는 조금 사법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공법적인 규정이야. 즉 외부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조항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공법적인 부분들이 출제 빈도가 어느 정도는 있더라. 그죠? 이 감독 파트에서 제일 많죠. 그리고 요 허가 부분도 공법적인 규정이죠. 보험회사 처음에 내가 보험회사 하나 차리고 싶어. 그랬을 때 이제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무슨 어떤 보험 계정을 팔 것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허가를 받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공법적인 규정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적인 규정. 사법적인 규정들이 나머지 요 모집 파트, 보험회사, 첫 번째 우리가 보험회사를 설립을 하는 우리 경영자가 됐다라고 쳤을 때 내가 보험회사 하나 설립하겠어. 거기에 필요한 이제 서류는 뭐가 필요하고 허가를 받을 요건은 뭐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보험회사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모집을 어떻게 할 건데 보험회사 돈 벌어야 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모집 채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설계사, 뭐 대리점, 중개사 이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집을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것들이 이제 돈 어떻게 벌 건데 이게 이제 보험회사의 수익을 창출하는 근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소비자들과도 밀접하잖아요. 괜히 과장 광고하면 안 되고 허위로 모집하면 안 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각각의 규정들을 둔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자산운용, 계산, 해산, 청산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 실무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손해사정을 하는 거지 보험회사의 경영을 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뭐 나중에 그렇게 취업을 해서 경영기획팀으로 배정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손해사정사를 준비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자산운용 파트도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가만히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외부에다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투자. 그게 이제 주식펀드에도 투자를 하지만 요즘에는 뭐 사모펀드라든지 부동산 이런 거에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산운용이 굉장히 회사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거에는 중요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는 별 의미는 없다. 이 계산도 우리가 계산은 누가 하는 거냐면 회계를 담당하는 즉 계리사, 보험회계가 바로 이제 계리라는 파트예요. 그래서 계리사가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리사의 실무를 알 필요도 없어.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외부에서 봤을 때 이 계정 과목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을 둔 거란 말이에요. 뭐 특별 계정 안에 일반 계정 안에 몇 프로까지만 부동산 투자를 해라. 제한을 두는 거예요. 신용 공여를 할 때는 몇 프로 안에서만 해라. 왜? 마음껏 막 돈 퍼주고 뭐 빌려주고 했다가 투자하고 이랬다가 나중에 재무 건설성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이제 금융위가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하락을 해서 어느 순간 부도가 났네? 그랬을 때 계약자들의 이익과 권리는 누가 보장해 주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한 규정일 뿐이지 우리가 계리사들이 하는 실무를 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운용사들 실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보험업법에서는 출제 빈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해산, 청산, 나중에 이제 해산 절차, 청산 절차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구성은 이렇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 각각의 파트별로 나갔을 때 좀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집중해야 되는 파트가 있고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야 되는 파트도 있고 보칙벌칙 같은 경우에는 벌금 규정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저는 이건 아예 그냥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문제에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거 뭐 언제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총칙 허가 파트에서 약 한 20% 정도 출제가 됩니다. 5분의 1이니까 적은 비중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용어의 정의가 나오고 용어 정의도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총칙 나오고요. 허가 부분 나옵니다. 보험업의 허가 신청서 제출이라든지 허가 요건 그리고 허가에 있어서는 본허가와 예비허가 이렇게 구분이 또 되고 최근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카카오톡도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설립을 했었죠. 그래서 전통적인 보험회사뿐 아니라 이제는 신규 IT 기반의 회사들도 보험업에 진출을 하는 시대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토스 이런 데들 있죠. 그래서 카카오도 처음에 보험 허가를 얻을 때 본허가, 예비허가를 거쳤겠죠.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할 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험 사업에 있어서 보험업의 목적, 그리고 부수 업무, 겸용 업무 이런 것들이 나와요. 보험회사는 근본적으로 보험료를 수취하고 보험 많이 파는 게 수익 사업이잖아요. 하지만 그거 외에 수익 다변화를 위해서 부수 업무와 겸용 업무를 또 할 수가 있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조직 변경과 상호회사. 이 파트에서 다룰 거는 두 가지입니다. 이 조직 변경은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로의 조직 변경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상호회사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이제 이론상에만 존재를 해. 사원이 곧 계약자고 계약자가 곧 사원이 되는 회사. 공제조합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상호회사는 다른 데서 우리
보험회사는 상법이라든지 다른 법률 조항에서도 규정을 할 수가 있지만 상호회사에 대해서는 오로지 이 보험업법에서만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호회사의 설립이라든지 상호회사의 요건 그리고 상호회사의 사원의 권리 이런 것들은 오로지 딴 데는 없잖아. 이 보험업법에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현실에는 없지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출제가 간간히 되더라. 그리고 모집 파트로 넘어와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집 파트가 여러분들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많이 접하기도 하고 그나마 흥미가 가. 왜냐면 이해 위주가 되니까. 나머지는 사실 이해고 뭐고 간에 그냥 일단 드립다 외우고 반복하고 이게 사실 더 중요한데 모집 파트는 그래도 이해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는 보험 설계사라든지 보험 대리점 이런 것들이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으니까 대리점, 설계사, 상품 모집 광고, 청약 철회, 영업보증금 예탁, 중요사항 설명 의무 이런 것들 다 모집에서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모집 관련 준수사항, 자기계약 금지, 적합성 원칙, 그 모집 채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보험회사의 모집 채널은 크게 이제 내부와 외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부는 보험회사 직원들이 직접 영업을 해. 그게 바로 이제 직급 영업이라고 하고 법인 영업을 주로 해요. 외부에는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그 외에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 크게 봤을 때 은행과 카드 회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 가면 방카슈랑스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카드 회사는 콜센터를 통해서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그 외 기타. 요즘에는 또 신규 채널들이 많이 생겼죠. 요즘 카카오톡에서는 선물하기로 보험 상품을 선물하는 시대가 됐어. 그래서 기타 이제 스마트 채널이라고 할게요. 스마트 채널 플랫폼들이 좀 생겼다. 그래서 모집 채널별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운용 파트. 자산운용은 자산운용사들이 외부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높이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에 있어서는 사실 크게 실물을 몰라도 되기 때문에 계정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우리가 이 계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보험료를 수치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회계용어예요. 회계용어. 성격에 따라서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이게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돼. 일반적인 성격의 보험료를 담아두는 주머니 그리고 좀 특별한 상품들, 변액 상품 같은 거, 연금보험 같은 거. 변액은 수익률에 따라서 원금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도 있는 투기성이 있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격별로 담는 주머니, 즉 계정이 달라. 이 계정 과목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계정 과목별로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는 그 기준만 알면 돼.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는 운용사들이 할 일이죠. 계산도 마찬가지예요. 책임준비금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언젠가는 보험회사가 계약자들한테 돌려줘야 될 돈이야. 즉 우리는 보험회사의 구조가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나뉘죠. 자본은 내 돈, 부채는 남의 돈, 빌려온 돈 뭐 이런 건데 여기 하나가 더 생기는 게 보험회사의 특징입니다. 바로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생겨요. 책임준비금은 부채의 성격을 가져. 이게 보험회사만의 특징입니다. 이 책임준비금은 지금은 내 돈이야. 하지만 언젠가는 돌려줘야 되잖아요. 사망보험금을 가입했어. 종신보험에.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평생 살 수 있어요? 없단 말이야. 언젠가는 줘야 돼. 이 사람이 언젠간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은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1억을 만들어 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준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기 위한 게 핵심적인 보험회사의 미션입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 회계 처리, 이 준비금, 자산, 재무 건전성이죠.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거. 이거는 계리사들이 실무에서 맞닥뜨려야 될 일이고 우리는 뭐다? 규정들, 관리 규정들, 그 정도만 살짝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로도 거의 안 나와. 감독 규정은 출제 빈도가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감독을 할 거냐. 이 실질적 감독주의라는 용어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 감독주의에 따라서 우리 보험회사의 상품이라든지 경영 이슈, 재무 건전성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조사하고 감독하겠다. 허락받아라. 새로운 것들을 할 때 이게 바로 실질적 감독주의란 말이에요. 그 외에는 물론 이제 공시하게끔 자율성을 두기도 해요. 지급 여력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바로 재무 건전성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건전성. 이 재무 건전성이 있어야 나중에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책임 준비금에 문제가 없거든. 공시주의를 따른다. 이거는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 감독주의와 공시주의를 따른다는 거는 이게 서로 간의 보완인 겁니다. 실질적인 감독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공시주의를 통해서 자율성을 두기도 해. 이러한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협회, 정관 변경 보고, 보험 약관 이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감독 규정에서, 감독 파트에서. 해산청산은 이제 법인격의 소멸이야. 사망입니다. 우리가 총칙화 허가가 탄생이었잖아요. 처음에 보험회사를 탄생했어. 여기서는 이제 사망이야, 사망. 사망하는 절차. 합병도 사망행 선고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해산, 이제 더 이상 경영 안 해. 청산, 해산, 청산. 이게 조금 구분이 됩니다. 해산과 청산. 뒤에 가면 이제 이 구분을 배우고 거기에 필요한 해산 사유별로 청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해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공법적인 규정 중에 우리 관계자 조사라든지 보험조사 협의회를 만들어서 관계자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3자 보호는 손해보험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재가 났다든지 큰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든지 이랬을 때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엄청 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손해보험 회사가 이거를 재무 건전성이 부족해서 또는 어떤 이슈로 인해서 보상을 제대로 못한다? 이랬을 때를 대비해서 제3자 보호 정책을 둔 거야. 사실 손해보험에만 있는 거예요. 생명보험에는 없습니다. 제3자 보호. 생명보험은 예상되는 손해잖아요. 하지만 손해보험은 예상할 수 없는 손해거든.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해일이 났어. 태풍이 우박이 떨어졌어. 이런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또는 화재가 엄청나게 크게 났어. 그랬을 때 이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둔 겁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 보장, 보험료율 산출, 그리고 이 관계단체에 있어서는 이 요율 산출 기관하고 계리사, 그리고 손해사정사, 이러한 우리가 보험회사와 밀접한 업무들을 하는 단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한 손해사정사도 이 관계단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출제 빈도가 높겠죠. 손해사정사를 준비하는데 관계단체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겠습니까? 예, 나오겠죠. 그리고 협회도 있고, 우리. 그 마지막에 이제 보칙벌칙이 벌금 상벌 규정인데, 사실 이거는 저는 이제 버리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굳이 시간 투자를 할 필요가 없거든. 자, 여기까지가 우리 나무를 보지 않고 산을 본 겁니다. 산을. 보험업법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생겼고 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지름길은 뭐고 효율적으로 등산하는 방법은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각각의 산을 점령해 나갈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